네, 잠시 무대 세팅 중입니다. 시작하면 되죠.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차두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빌리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명과 암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가 사실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되면서 모빌리티 분야 중에서 배송 분야가 딜리버리 분야가 상당히 관심을 받았는데 물류 센터에서 또 지금 완전히 또 터져가지고 굉장히 또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최근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같이 나가는 거죠. 예, 여기가 아일랜드 더블린을 관통하는 리시강이라는 데인데요.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보시면은 제일 이제 보시는 분 아마 오른쪽에는 수로가 있고요. 그 가운데는 철로가 있고요. 그 옆에는 도로가 있고요. 그 옆에 공장들이 있습니다. 옆에 이제 기네스 공장도 있는데 이 사진을 제가 왜 찍었냐면 이 모빌리티라는 게 이제 예전에 물류라고 얘기하고 사람 운송 두 개를 다 포괄을 하거든요. 그 역사를 하나씩 보여주는 데가 저는 이 장소를 보고 너무 감명을 먹었습니다. 그런 장소인데 이런데 어떤 그 인프라 위에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폐기하는지까지 그 토탈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이제 모빌리티라고 부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목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원래는 인사 쪽에서 많이 쓰이던 단어입니다. 인사 정책을 하면서 이 어떤 그 직원을 어떤 적합한 포지션에 보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사실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핵심 키워드가 모빌리티인데요. 이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이제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쪽에 적용된 건 사실은 몇 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우리 사람의 움직이는 역사거든요. 바퀴가 발명이 되고 마차가 이거를 이제 만들었다 그래야겠죠. 마차를 만들고 이게 이제 개인이 타다가 사람들이 같이 타고 마차가 차로 대치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카쉐어링이라든가 카렌탈이라든가 다양한 형태,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자율주행이 나오는 이 역사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모빌리티 정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요즘 모빌리티 키워드는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케이스라는 게 있고요. 커넥티드 카,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카, 쉐어링, 공유차, 일렉트릭, 전기차 이 네 가지로의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케이스, WF에서는 스임, 현대자동차에서는 메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에이시스라는 순서로 부르는데요. 얘들의 이제 변화되는 상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는 이제 오토노머스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최근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쪽에 첫 번째 보시는 그림이 1939년도 그 뉴욕 월드페어에서 GM이 처음 보여줬던 자율주행 컨셉입니다. 자율주행차가 형태가 기차랑 똑같습니다. 저기 이제 오토매티드 하이웨이 시스템이라고 저도 저걸로 박사논문을 썼는데 차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달리는데 피지컬한 체인의 커넥션이 없는 거죠. 레이더를 가지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도 이제 물류라든가 아니면 사람 운송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C는 이제 커넥티드,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차량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인데 저 뒤에 보면 마윈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중국에서 만들었던 차고요. 전기차 지금 테슬라 때문에 굉장히 핫한데요. 이게 1912년도의 전기차입니다. 여성분이 이제 그 충전을 하고 계시는데 레이디스카라고 불렸습니다. 저 때는 왜냐면은 저 당시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끄럽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물질을 내보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게 확산이 되는데 사실 이제 원유 채굴이 쉬워지면서 그리고 배터리 무게가 이제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때 사장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대전 때 미국의 포스터입니다. 스타라이딩이라고 그러죠. 카풀이에요. 2차 대전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그 미국 국내에서 카풀을 장려를 했던 거죠. 저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썼던 그 포스터라든가 광고비가 뭐 100만 달러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런 에이시스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나와 있었고요. 지금 와서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이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올해 CES 갔다가 좀
사실은 이제 좀 신문 기사를 위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을 좀 자극적으로 만들었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얼바네오 모빌리티라 그래가지고 뭐 우버하고 현대차하고 만든다 그러고, 우버가 지금 2023년부터 서비스한다는 이제 그 도심 항공 운송 수단이죠. 그래갖고 기존에 이제 오토노머스는 상당히 흔해졌고, 이제는 뭐 A는 에어로 바뀌지 않느냐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넥티드는, 사실은 지금 커넥티드 카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쓰시는 좀 고가 자동차 웬만한 데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라는 단어를 좀 제가 바꿔봤는데요. 요번에 CS 2020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게 소니입니다. 소니가 옛날에 이제 전자회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차를 하나, 전기차를 들고 나왔는데, 저도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저게 그냥 만든 차가 아니더라고요. 저스트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한 어떤 그 기계적인 커넥션과 그 다음에 특정 부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들이 다 모여서 만든 차였어요. 양산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개념이 나왔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LG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전기차인데 요거는 익스피리언스 바꿨습니다. 뭐 지금 저도 뭐 기업 과제도 하고 뭐 정보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기술 개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 측면에서는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업체에서 얘기하는 키워드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예요. 이제는 서비스의 시대이지 더 이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지만 세이프티 쪽입니다. 뭐 자율주행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킥보드 같은 것들, 이제는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셔틀 형태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는데,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쉐어링의 개념은 이미 너무 많이 퍼졌고, 그들을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지. 예를 들면 자율주행 셔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그 시트벨트를 의무화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40km 정도 저속으로 달리는데요. 급정거라든가 아니면 고스트라 그러는데, 자율주행차가 가는데 낙엽이 날라와서 이게 자차가 낙엽이 아니라 어떤 물체로 인식을 하고 급정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갖고 난 사고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세이프티의 시대다 해갖고 ACC가 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기업하고 우리나라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가장 이제 그 많은 공을 들이는 게 마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거죠. 모빌리티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이제 찾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차원으로 이제 보는 관점인데, 이게 이제 물류, 이제 그 로지스틱스 애저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애저 서비스를 합한 개념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학문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얘가 이제 4개의 단계로 지금 저는 진화된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이제 교통 서비스입니다. 뭐 택시라든가 렌트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운송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자기네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택시 같은 경우 예전에 콜택시 한 회사만 우리가 부를 수 있었잖아요. 그 렌터카도 마찬가지고요. 그 셀프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때 이제 사용자 경험의 가치는 정보의 정확성과 그 다음에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의 정확성이 가장 큰 가치였어요. 근데 얘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 1.0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2010년대 초반 우버가 등장을 하면서 우버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나도 우버가 돼야지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그다음에 공유 자전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렌트카, 라이드 소싱, 카소싱, 그다음에 헤일리 업체들이 들어가고, 이때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 등장을 하고 푸드 딜리버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의 변화가 뭐냐면은 이때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서비스는 있지만 각각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각각의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10년대 중반에 들면서 마스 2.0이라고 제가 지었지만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서비스라고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우리나라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택시도 부를 수 있고, 그다음에 블랙도 부를 수 있고, 자전거도 부를 수 있고, 그다음에 대리운전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업체들은 모빌리티에 어떻게 보면 중흥기를 맞죠. 그래갖고 이제 아마존 포 모빌리티 아니면은 넷플릭스 포 모빌리티라는 이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굉장한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확산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핵심 가치는 이거예요. 그런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대리운전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여기 연구소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이 가장 아름다운 로직은 뭐냐면은 앱에 접속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가지고 파킹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이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을 내려서 이 앱으로 택시를 부르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킥보드를 타고 집에 가는 그런 로직이죠. 그래서 이 끊기지 않는 어떤 커넥션, 시미스 커넥션, 뭐 인터넷에서도 하나의 키워드인데 저걸 핵심 가치로 가지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대시를 하고 있고 서울시, 뭐 국토부, 그다음에 요즘 스마트 시티 굉장히 뭐 난리잖아요. 저쪽에서도 똑같은 이런 마스 플랫폼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 3.0은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인데요. 자율주행이죠. 결국 언맨드라든가 아니면은 텔레 오퍼레이션. 자율주행이 단순히 운전자만 없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없으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리모트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누군가 관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투 포인트 형태로 원하는 아주 정확한 지점에서 정확한 지점까지 딜리버를 해주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고 이 과정 모두를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마스 업체는 현대기아도 이제 플랫폼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자기네들이 선언을 했고요. 예전에는 저희는 OEM 아니면 오토메이커라고 불렀는데 그 단어 거의 안 씁니다. 글로벌 업체 중에 마지막에 썼고요. 그다음에 코드42, 그다음에 카카오, 소카, KST 모빌리티, 네이버, 티모니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마스를 다 표방을 하고 있고 부처들, 지자체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버, 리프트, 디디 그다음에 이제 모네라고 이제 도요타하고 그 소프트뱅크가 만든 조인트 벤처거든요. 저쪽에서 이제 일본 업체들을 거의 다 통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라든가 이스라엘 무빗이라든가 마스글로벌 유명한 업체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경쟁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스타트업,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갖고 거의 유니콘 이상을 넘어갔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뭐 KST라든가 소카라든가 뭐 코드포리터라든가 아니면 카카오도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 휘미라는 마스글로벌 업체가 마스글로벌이라는 업체가 운영하는 휘미라는 유명한 마스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베트남하고 이제 런던하고 이 헬싱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이게 벤치마킹 모델인데요. 이들이 이제 2019년에 그들의 성과와 그들이 어떤 임팩트를 줬는지를 한번 그 발표를 했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모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휨투고 해가지고 뭐 구독 비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이 요즘 굉장히 많은 데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앱을 깔고 앱에 어떤 지불하는 비용은 없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자전거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택시라든가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휘임 얼반이라는 그 이제 모델은 한 달에 49유로를 내면은 대중교통은 무한정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티바이크라고 유럽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공유 자전거 있잖아요. 그 시티뱅크에서 이제 그 자본을 댄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30분 무료. 택시 비용도 5km 내에서는 10유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같은 경우도 뭐 1일 49유로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게 있고 한 달에 이제 뭐 499유로를 내면 대중교통 무제한, 시티바이크 무제한, 택시 무제한이고 뭐 렌터카 무제한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1년 동안 성과를 분석을 했는데 재밌습니다. 이 휨을 사용하는 그 이제 회원들과 일반 헬싱키 시민들의 이제 이동 패턴을 분석을 한 건데요. 하루 평균 이동이 3.4회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두 개의 집단이 거의 비슷한데 대중교통 사용률도 비슷합니다. 95.2%.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백보온이라는 건 맞습니다. 모빌리티에서. 그다음에 대중교통 경로를 따라서 한 68%가 이동을 해요. 근데 조금 의외였던 게 헬싱키 시민 그 휨 서비스 비가입자보다 휨 서비스 가입자들이 택시 사용 빈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교통이라든가 모빌리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어떤 건강 문제를 생각해서 자전거 많이 타고 이런 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택시 호출해서 굉장히 많이 탑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3배 정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스 모델을 주장을 하시는 분을 좀 좌절시키는 가장 커다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휘매 규칙이라 그랬는데 자전거는 30분, 택시는 5km 이하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대중교통을 타기 전에 어쨌든 뭐 택시도 많이 탔지만 자전거를 12% 타고 내려서도 한 30% 자전거 탄다는 거. 그리고 택시를 많이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모델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자전거 이동 거리가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전기 자전거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자전거가 지금 모델이 몇 개 없는데 유럽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가 우리나라하고 유럽이 거의 상한이 2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자전거보다 당연히 땀도 안 나고 전동 킥보드보다 등판 능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차를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운전을 안 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의외로 또 렌터카 수요가 많다는 거죠. 막 복잡하고 이런 데 가면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패턴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정책에서 꿈꾸는 것과 실제는 좀 다르다. 우리나라 아직 마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데이터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모빌리티 서비스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요 백그라운드에 이제 데이터는 이제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자전거부터 하늘을 나는 것까지 요즘은 기업들이 다 자기네들을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불러요. 예전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아까 저기 그림에 있는 기업들을 사실은 계속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글로벌, 한국, 저 이제 랜드스케이프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모빌리티라고 자신들을 호칭하는 기업들을 정리해서 분석을 해보면 인간과 사물 등의 물리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수단들입니다. 그들의 연구 개발과 서비스 개발, 시장 출시. 여기서 이제 규제하고 무지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시장에 먹히려면은 사용자 경험 설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유지 보수, 폐기 등 전체 과정을 요즘은 이제 모빌리티라고 불러가지고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좀 굉장히 세심한 앞으로도 연구할 분야가 굉장히 많은 좀 이제 막 시작인 분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모빌리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었나? 그러니까 모빌리티계도 아마게돈을 좀 본따서 만들었는데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시장에 불을 지른 건 우버예요. 그러니까 우버가 2012년에 우리 이런 서비스 할 거야 하면서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개인의 비상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쫓겨났죠. 2013년도에 불법 판정을 받고 이제 우버 X라는 가장 베이직 모델이 쫓겨났는데 미국에서는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컴퍼니라 그래가지고 택시 이외에 또 다른 산업 카테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체 50개 주에 하나 이상의 법령은 다 있어요. 하나의 법령이 있는 주는 이제 보험 문제. 그 보험 관련 법률인데,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고 리프트가 나오고 글로벌에 이제 다른 회사들이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송도 하고요. 우버풀이라는 어떤 그 이제 좀 큰 차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제 알고리즘을 엮어가지고 계속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나오고요. 카풀도 나오고요. 블랙이라는 고급 서비스도 나오고요. 이츠도 나오고요. 다양한 모델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임팩트가 적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TNC,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컴퍼니의 레귤러토리 랜드스케이프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법안과 규제를 만들고요. 이거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라스베가스에서 찍은 것 같은데 웬만한 우버가 이제 합법화된 데서는 미국 이외 지역에도 보시면 리무진하고 택시, 우버나 리프트 같은 라이드 쉐어링 존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얘가 정책 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언을 설립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버풀 같은 거에 정류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개조를 했어요. 제가 그 2년 단위로 이제 저기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여기를 그 이제 크게 다시 재공사를 한다는 여기가 뭐냐면은 우버하고 리프트 존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들어가는 이제 진입도로를 따도 만들었고 그들을 픽업하거나 내리는 존이 있는데 이걸 확장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차들이 한 대 들어갈 때마다 $5씩 받습니다. 엄청난 수익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들이 지금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저 라이드 쉐어링 같은 게 늘어나면서 그 공공운송수단 같은 걸 사람들이 안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유지 보수라든가 인건비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또 세금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근거를 보면 사라지는 모델은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유오브 캘리포니아에서 5,000명 대상으로 주요 7개 도시에서 한 건데,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게 없으면은, 여러분은 못 하시겠습니까? 우버나 리프트가 등장했을 때 이제 다른 어떤 모델들이 변화를 보면은, 버스 사용량들이 사람들이 상당히 줄었어요. 일반 우리 대중교통. 그 다음에 헤비레일이 굉장히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3% 정도 늘었어요. 집에서 저 스테이션까지 갈 때 우버나 리프트를 탄다는 거죠. 저도 뭐 이제 미국이나 이제 출장 가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은 줄었습니다. 단거리 가는 거. 그 다음에 자전거 사용이 늘고 걷는 게 오히려 늘었어요. 저건 이제 우버랑 매칭되기 위해서 그 위치까지 가는 건데, 그리고 대중교통은 사용은 줄었죠. 이 패턴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사람들이 우버 타는 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단거리 이동 수단입니다. 우리 택시도 보면은, 우리 1km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1km 택시 전체 탑승 수의 1km 이하를 가는 게 5%예요. 의외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멀리 타고 다니는데 이런 분야가 있고, 이 같은 데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라이드 헤일링, 이게 이제 우버 리프트죠.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술입니다. 술. 대리운전이 저 동네는 많이 없잖아요. 한인 많은데 아니면. 그러니까 술 먹고 차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저걸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공간이 이제 저쪽도 비싸고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요건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버 리프트가 없으면 뭘 탈래라고 봤을 때 안 나가, 집에 있을래, 걸을래, 자전거 탈래, 대중교통 탈래, 카풀 할래, 드라이버 탈래 라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택시가 1%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택시하고 그다음에 뭐 카풀하고 타다하고 지금 택시 업계는 지금 사실은 카카오를 타겟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택시라는 어떤 전통적인 이동 수단이 어느 나라에서나 사실 굉장히 좀 그 서비스 품질 이런 문제로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좀 이제 선호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이런 포인트를 우버 포인트라고, 우버 모멘트라고 부르는데요. 우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렌터카라든가 라이드 쉐어링은 줄어들고 있고요. 렌터카하고 택시 사용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드 쉐어링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우버가 진입한 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패턴이 전기자전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버에서 점프바이크라는 업체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조사한 건데 뭐 얼마 전에 팔았습니다만 이 피크 타임에 보시면은 이 빨간 게 이제 점프바이크거든요. 그 우버 X보다 차보다 사람들이 많이 탄다는 거죠. 출퇴근 때. 그러니까 출퇴근 때 이제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혹은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기업 데이터를 보면 강남에서 강북을 가로질러서 전기자전거나 그 킥보드를 타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하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런 패턴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이제 출퇴근 시간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전기자전거가 우버 매출을 깎아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조그만 두 바퀴들이 네 바퀴 영역을 침범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패턴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우버라는 업체가 아까 점프바이크를 인수를 했고요. 현대자동차도 가살해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트인 형태로 그 전기차에 싣고 다닐 이런 전동 킥보드도 손을 보였습니다. 근데 바퀴 요만한 거 혹시 절대 타시면 큰일 납니다. 목숨 걸고 타시는 거예요. 최소한 일반 지금 나와 있는 10인치 이상은 타셔야 돼요. 근데 포드라는 업체도 이제 포드라는 업체도 스핀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고 우버가 리프트의 경쟁 상대, 북미 경쟁 상대인데 모티베이시라는 업체를 인수합니다. 모티베이시는 시티바이크 전체를 운영 관리를 하고요. 미국의 공유 자전거 80%를 매니지먼트하는 대규모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버드라는 국내에 아직 안 들어왔지만 버드라는 회사가 스쿱도 인수를 해가지고 이 두 바퀴의 전쟁이 굉장히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완성차업체들은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아우디, 벤츠, 뭐 BMW, 일본의 뭐 도요타라든가 업체들도 저런 전동 그 두 바퀴, 세 바퀴 이동 수단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탈 것들의 경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수단의 경계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 대기업들이 이런 거 만들이라고 생각은 사실은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사실 중국 업체가 꽉 잡고 있습니다만, 스타트업들의 영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고 그래 왔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모멘트라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웨이모라고 구글에서 자율주행을 전담을 하는 회사인데, 주로 이제 그 아리조나 피닉스 지역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600대 굴리고 있고요. 위로 유상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닉스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저도 작년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덥고 습하고 사람 없고 조용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차의 그 신뢰성 테스트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규제가 완전히 없습니다. 와서 테스트하려면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업체들이 몰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차 미국 같은 경우 업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주변에 많은데, 거기는 매년마다 리포트를 내야 됩니다. 리포트를 얼마나 달렸는지, 몇 번을 이제 위험 상황이 와서 인간이 스탑을 시켰는지를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이제 저기보다 아리조나를 선호하고 있죠. 그 이제 이런 모먼트가 이 웨이모를 필두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그때 자율주행을 했는데 너무 빨랐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하고 어쨌든 현대모비스에 들어갔었는데, 자율주행차 업체들이 1990년, 완성차 업체들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반짝 자율주행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했었어요. 그 자동차 부품연구원, 지금 이제 자동차연구원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거기서도 시험주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결국은 뭐냐면은 실제로 도로에 내보내기에는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이 금전적으로 너무 한계가 컸기 때문에 다들 스탑을 했었는데, 이 구글이 2015년부터 굉장히 푸시를 하면서 지금의 자율주행 열풍을 사실 몰고 온 거예요. 그리고 퍼스피카라는 차를 가지고 지금 주로 하고 있고, 자율주행의 문제는 또 결국 일자리입니다. 미국은 아마 지금 트럭 중심으로 자율주행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동서부를 가로지르는 그들의 이제 혈관이죠. 그 혈관에 이제 커다란 트럭들이, 운전기사분들이 우리나라 택시기사분들처럼 되게 좀 연로하시고 페이가 비싸가지고 자율주행으로 이제 대부분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인력 대체 문제가 좀 시끄럽긴 한데요. 이러면서도 이제 또 AV 모먼트라고 부르고 있고, 요번에 이제 CES 2020에서 현대차도 갑자기 이제 우버랑 우리 하늘을 나를 거야 하면서 이 2바퀴부터 4바퀴까지, 땅부터 하늘까지를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대시를 하고 있고, 그걸 다 모빌리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복잡하냐, 아마 코로나 이후에 조금은 더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웨이모입니다. 구글의 웨이모고요. 여기는 단순히 이제 어떤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센서도 만들고 있고요. 그 중저가 모델을 위해서는 FCA의 차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고가 모델은 지금 5세대 하드웨어가 나왔는데, 제규어 랜드로버, 아이페이스 전기차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커다란 글로벌에서 이제 마켓 쉐어가 높은 회사인데, 이제 미쓰비시 이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딱 익스클루시브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쪽만 하고 있는 게 최고의 하나의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는 혼다, 그 다음에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둘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트로브라는 이제 라이더 업체도 인수를 했고요. 리프트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하고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고이아라는 스타트업과 이제 핵심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하고 벤츠는 굉장히 100년 넘는 전통적인 라이벌인데,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 서비스를 둘이 같이 개발을 하고 같이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뭐 주차라든가 아니면 쉐어링이라든가 택시 헬링이라든가 이런 거 다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냥. 우버라든가 아니면 웨이고하고 대항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도요타하고 말도 많고 요즘 살도 많은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마스 자율주행을 개발을 하고 있죠. 물론 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룹이
마스라는 서비스를 이제 리드하는 그룹인데, 각자 놀던 플레이어들이었죠. 각자 놀던 플레이어들이었는데, 뭐 저는 뭐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으로 얘기를 하는데, 1차 대전은 언제냐면 2015년부터 한 2017년까지입니다. 그때 GM, 포드, BMW, 그 다음에 다임러, 도요타 이런 메이저 회사들은 뭘 했냐면은 자율주행에 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 그 다음에 센서 회사, 그 다음에 서비스 회사들을 무차별적으로 M&A라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의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들었고, 이게 사실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2018년, 19년에는 OEM들끼리 이제 결합을 시작을 한 거죠. 완성차 업체들끼리.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거대 조직으로 지금 커져 있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지나면 또 사실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손정희 회장이 판을 나눠놓은 건데, 원래 이제 우버가 전 세계를 다 그 이제 호출 서비스를 하다가 손정희 회장이 우버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가 되면서 판을 나눴죠. 중국은 디디추싱, 뭐 리프트는 이제 뭐 손정희 회장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동남아는 그랩,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고젝, 그다음에 그 올라라는 인도 업체, 그다음에 99이라는 브라질 업체를 메이저 업체로 해가지고 쫙 판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들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거대 자본이 얼마나 무섭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투자하는 회사의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디디나 뭐 고잭이나 그랩 옛날에 요만한 회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성장한 배경이 뭐냐면 사용자 경험이에요. 우버가 굉장히 컸지만 이런 어떤 우리 그 마스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뭐 해외 가면 우버 많이 쓰실 텐데 앱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만 돼요. 근데 신용카드 안 쓰고 전자지갑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로컬 업체들을 픽업을 해서 키워버린 거죠. 우버의 대항마로. 굉장히 세심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큰 변화는 뭐냐면은, 이 디디 추싱이 발표를 하고 뭐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디디 추싱이 자기네가 차를 설계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동 킥보드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유 서비스 차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의 내구성으로 감당을 못해요. 킥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 강화를 자기네가 설계를 하고 이 차를 완성차 업체에 위탁 생산시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 현대차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업체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러다 보면은 뭐 공유 시장이 지금 뭐 망했다 어떻다 얘기는 나오지만, 공유 시장이 기본적인 캐파는 갖고 있고, 지금 완성차 업체도 굉장히 지금 세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런 네트워크를 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신문을 보시면 현대차가 뭐 그랩에 얼마를 투자했다 하면 그 다음 일주일쯤 있다가 어떤 기사가 나오면은 자기네 차 2만 대를 투입을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생관계, 좋게 말하면 상생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슈퍼갑이었는데 쟤네들이 슈퍼갑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현대, 도요타 이런 어떤 도요타, 뭐 GM은 지금 접었고, 뭐 포드라든가 많은 업체들이 쉐어링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존심 문제죠. 그러면서 또 완성차 업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인트 벤처들을 만들어요. 모빌리티에서라고. 그 알파벳, 그 구글이죠. 구글의 아까 웨이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사업부로 독립을 했고요. GM 같은 경우는 크루즈 오토메이션, 지금은 이제 GM 크루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이제 스타트업을 인수를 해서 자율주행을 독립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포드는 뭐 알고 AI,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TRI, 그 다음에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룹 같은 경우는 AID, 그 다음에 토요타,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의 모넷, 오토리브, 저희가 못 들어본 회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폭스바겐의 또 모이아, 뭐 굉장히 많은 못 들어본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이 업계에서 지금 핵심입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자동차 업계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뭐 결제 하나 받으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완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빨리 돌아가는 모빌리티 업계를 기존 체제에서는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튀어나왔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력 문제입니다. 기존의 완성차 업체는 지금 내연기관이라든가
좀 이렇게 좀 전기차로 대체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공장을 이미 폐쇄를 하고 있고요. 직원분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빌리티 분야는 지금 사람 몸값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또 인기 있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안 가요. 중소기업과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을 도심 한가운데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인력을 구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키스텝에 있을 때 지역 R&D도 하고 중소기업도 하고 뭐 과학기술 기본 계획도 총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인력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세적인 공통적인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디디 추싱이나 우버나 리프트도 자율주행을 독자적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모빌리티 전 레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변화시켰냐? 지금 차들이 굉장히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피크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피크카는 뭐냐면은 차가 안 팔려서 세일이 이제 전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하고 이 계속 2017년도 위에 쭉쭉쭉 줄고 있다가 2019년대 글로벌 판매가 9천만 대 이하로 떨어지겠다라는 예측이 코로나 확산 전에 나왔었는데, 당연히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카클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형태로 되면서 좀 시장이 시끄러워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좀 돈이 많이 들어요. 자동차 쪽이. 그동안 돈을 많이 썼던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 전에도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이쪽에서 제도하고 규제를 만들면서 전기 자동차를 개발을 굉장히 푸시를 했는데, 이게 뭐 쉬운 게 아니고 그게 보조금 받잖아요. 우리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섹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R&D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어떤 자율주행 레벨 2, 3 뭐 이런 기능도 붙이고 뭐 하다 보니까 차값이 올라가요. 그리고 차들이 좋아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차를 잘 안 바꿉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10년 만에 바꿨는데, 지금은 뭐 17년, 20년 써도 웬만한 차도 끄떡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안 팔려요. 그리고 신차 평균 가격이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면서 작년에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이 37,000불 정도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사게 되고요. 지금 또 코로나가 등장을 하면서 개인 소유차가 많이 팔릴까, 아니면은 뭐 공유차가 많이 더 잘 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좀 조용한데 클린텍이라고 미국에서 부릅니다. 어떤 이제 병균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위생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테크가 되게 뜨고 있는데, 차에서도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OEM들이 저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세일이 다운되는 이유가 뭐냐? 공유차들 때문에 이제 세일이 더 떨어졌습니다. 제 주변에 해외에 같이 일하던 분들 보면은, 한국에 이제 지금 못 놀러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 차 뭐야? 이러면은, 나 팔았는데 하는 분이 의외로 많고, 한국에서도 제 주변에 많아요. 소카라든가 이런 공유차 필요할 때만 쓰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형태가 일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널 모빌리티, 이렇게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안 타게 됩니다.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커스터머들은 wait and see,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팔면 팔고, 그냥 쓰면 쓰다가 나중에 자율주행차 나오면 사야지 하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 굉장히 수요 예측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2019년도는 이제 레벨 3 정도까지 해가지고 24빌리언 글로벌 정도의 생각을 했었는데, 2030년에 60빌리언 정도로 늘어날 거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개인 소유도 있고, 그 다음에 쉐어드, 공유도 있는데, 이 로보택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뭐냐면은 자율주행 택시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부르면 제 앞에 또르륵 오면은 그거 타고 목적지 가서 내리라 그러면 내리는 서비스고, 저걸 목표로 많은 자율주행차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값이 비싸요. 그리고 저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대량 생산이 앞으로도 한동안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자동차 회사밖에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제 메인터넌스 문제로 로보택시가 많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레벨 4, 5, 영화에서 나오는 건
빠르면 2040년, 5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도 해봤지만. 그래갖고 조금은 이제 약간은 미래의 기술이다라고 보는데, 셔틀이라는 거는 아마 이렇게 박스형 차로 이렇게 행사 때 많이 보실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꼭 잡으셔야 돼요. 잡으시고 안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R&D 비용이에요, 이게. 즉 알파벳, 크루즈, 우버, 중국에선 가장 큰 게 이제 바이두거든요. 토요타, 포드, 애플, 이 정도까지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 투자를 그려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주요 30대 기업 분포를 그려보니까 전체 투자의 50%는 웨이모, GM 크루즈, 우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기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좀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래의 기술이다 보니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엔지니어들 몸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운영 비용. 우리 행사 때, 이렇게 장관 행사 때, 대통령 행사 때 이렇게 한 대씩 나오잖아요. 10억 정도 합니다. 비싼 거. 저희가 감히 살 수 없는 그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고, 향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예상이 돼가지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0년, 2021년에 할 거야 라고 막 선언을 하고 레이스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점점 미뤄지기 시작하면서 그 포드가 처음으로 2022년도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길거리 도로를 막 공공도로를 다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오 펜스라 그러는데 특정 구역 내에서만 다니는 걸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도 상암 이렇게 아니면은 저기 여의도 아니면은 이렇게 굉장히 넓은 대학 이런 걸 상용화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막 그 뉴스에서 상용화한다 그러면은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바퀴 같은 경우는 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물류 박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24시간 생존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2월 달에 발표된 논문인데 그 차와 아니면은 모빌리티 디바이스에 쓰이는 플라스틱 강철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3일간 생존한다는 저 논문이 하나가 발표되면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자율주행 시험운행, 그다음에 우버,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거의 스탑을 했어요. 우리나라 스탑은 안 시켰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자율주행 스탑되고 우버는 사용량이 한 80% 떨어지고 저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갖고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데 라임하고 버드라는 이제 그 전동 스쿠터 업체는 다수의 그 도심에서 서비스를 중단을 했고요. 대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자전거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도 공유자전거 시티바이크 중심으로 있는데 이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보시면 이제 우버 수요 감소 난리가 났는데 공유자전거 수요는 한 6, 70%가 작년 대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다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미국도 재밌는 게 전동 킥보드 이런 거 다 막아놓고 자전거는 안 막아놓은 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이동 수단은 허용한 걸로 보는데 저기는 이제 그 쉘터 플레이스 오더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마. 그다음에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와서는 못 먹는데 배송만 또 허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제가 이제 매주 기고를 쓰는 게 한 2개가 있는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뭐냐면 거기서 중국입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아마 어마어마하게도 심해질 것 같은데 중국의 네오릭스라는 업체가 저건 자율주행 셔틀이죠. 이 셔틀을 가지고 방제도 하고 도로 방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나르기를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다른 기업들이 다 쫓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음식 배송하는 자율주행이죠. 커지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슬라이드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요 차체 밑에 하나의 플랫폼인데 요거를 사용하고 여기 있네요. 이런 슬라이드 이거 일본 제품인데 이런 슬라이드를 사용하고 이 위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차용도가 달라져요. 온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뷰티샵도 될 수 있고 편의점도 될 수 있고 특수목적 차량이 될 수도 있고 물류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없긴 한데요. 그래갖고 차들도 줄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언맨드 솔루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비접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기업들도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선회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죠. 이거는 하와이죠. 렌터카 업체. 거의 허츠가 파산할 줄 몰랐습니다. 자꾸 그려봤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쨌든 뭐 지금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았지만 딜리버리, 쉐어링 바이크,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동 스쿠터는 또 엄청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금지 안 시켰거든요. 엄청 올라갔고요. 자전거, 그다음에 쉐어링, 카렌탈. 미국 아까 제가 허르츠 보여주죠. 우리나라는 렌터카하고 카쉐어링도 엄청 늘어났어요. 되게 독특해요. 근데 이 소카 같은 단기 렌터카는 사람들이 안 쓰는데 한 달 단위로 한 달 단위 렌트카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SK 렌터카 만나고 왔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썼던 거는 안 쓰지만 그 공유 차례도 장기간 내가 쓸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굉장히 다르고 신차, 그다음에 뭐 항공, 대중, 택시는 좀 회복이 됐죠. 그다음에 중고차들은 굉장히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코로나에 따라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이제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어떠냐? 빨리 마치겠습니다. 머리 자르기 전인데요. 4차 위 해커톤을 작년에 제가 의제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게 하겠다. 시속 25km 해갖고 합의를 봤습니다. 전동 킥보드 하나 관련된 부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5개입니다. 정말 뭐 해커톤이나 규제 다루다 보면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래갖고 했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 그 막판 무더기 법안 안에 묻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속 25km 이하로 이미 다 그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한국에서 6개월 후부터 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PPT는 드리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하게 자전거 도로로 25km 이하로 달린다는 건 똑같은데 헬멧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꾸 쓰자 그러는데 우리나라 빼고 주요 도시는 뭐냐면은 18세 이하 청소년은 헬멧 의무화. 안 쓰다가 적발되면 교육이라든가 벌금을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은 이제 안 쓰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맡기는데 우리나라 지금 계속 좀 쓰자는 얘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규제 우리나라 자전거법에 따르면 좀 써야 되거든요. 규제는 좀 더 부딪혀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해외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자전거 전용도로 가라는 것까지는 했는데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저도 안 탑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목숨 걸고 타야 돼요. 저도 자전거 많이 하였는데 대신 해외는 뭐냐면은 지금 자전거 전용도를 넓히고 있어요. 계속 이건 산호세에서 찍어온 건데 산호세는 전체의 자전거도를 넓히고 있습니다. 넓히고 또 이제 버퍼도 두고요. 물리적 장벽도 두고 있어요. 이게 달리는 차가 아니라 정차해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차주들이 굉장히 짜증은 내지만 이렇게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활성화시킴으로써 환경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코로나까지 지금 막자는 거죠. 영국하고 독일하고 뉴질랜드는 팝업 바이크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자전거 도로를 임시로 넓히고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하고 자전거 라이더들도 거리를 넓히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좀 받아서 분석을 한 건데, 아까 제가 우버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한국의 킥보드 데이터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피크점을 이루고요. 중간에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동 수단으로도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서울에 2만 대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 회사는 평균 1회 운행거리가 1.2km, 경쟁사는 1.6km, 대신 경기 자전거 같은 2.5km, 4km가 돼가지고 이게 서울 택시 리포트거든요. 2018년 데이터인데 1km에서 2km 가는 그 탑승자들이 18.7%, 20%입니다. 다 단거리 타요. 그리고 58.6%가 5km 이하 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택시 조합분들이 이걸 간파하셔가지고 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타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다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고 지금 헌법소원 들어가 있는데
1,500대로 서비스를 했었죠. 서비스를 했었는데, 뭐 사실은 이제 1년 6개월 영업을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이재용 대표님이 그냥 스탑을 시켜버렸는데, 이거의 원인은 이 택시제도 개편 방안이라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제 모빌리티 개편 방안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꿔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저도 이제 모빌리티 쪽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맨날 이제 제가 짹짹거렸거든요. 막 장관님 앞에서도 짹짹거리고, 기고로도 짹짹거리는 게 뭐냐면은, 택시 얘기 그만하고 이제 모빌리티 얘기 좀 하자. 2바퀴, 4바퀴, 자율주행이 다 정책이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는 통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률을 어떻게 서로 엮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안전하고 이제 편의가 달라지는데, 각각 쪼개져 있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뭐라고 제가 이제 좀 비판하고 다녔는데, 작년 7월 17일 날 타다가 금지될 수 있는 법안, 그 법안에 이제 근거해갖고, 뭐, 이거는 뭐 그냥 들으시면 될 건, 타입 1, 타입 2, 타입 3 해가지고, 택시는 가능한 한 앞으로 줄이면서 가맹형 택시, 뭐, 마카롱, 웨이고,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가맹형으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1이 아까 이제 타다라는 거였었는데, 이거를 늘리겠다 그러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라는 게 출범을 했고, 저도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정말 각 분야의 분들이 계시는데,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많은 뭐 큰 정부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봤는데, 이렇게 첨예한 그 어떤 의견이 이렇게 부딪히는 데가 처음이었어요. 택시 업계 관련 분들, 저처럼 중도에 있는 사람, 모빌리티 쪽에 좀 기울어 있는 분들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었는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모빌리티 서비스가 좀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파파라는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유한 택시라는 데도 있고요. 뭐 마카롱도 있고요. 로카스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반 택시라는 데도 있고요. 그 정도죠. 이 정도는 이제 스타트업 형태로 해가지고 뭐 크게 투자받지는 않았습니다. 뭐 몇십억 단위로 투자를 해가지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재작년 정도부터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그 규제 문제 이런 게 좀 해소되면서 좀 더 많이 지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 또 대기업들도 워낙 이 시장이 큰 시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모빌리티 업계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중견기업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견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컨플릭이 일어날 것 같고요. 한국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94대가 이제 국토부에서 임시 면허를 지난주까지 확인해 본 결과 받았는데 유상운송수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아마 조금 있다가 셔틀 중심으로 서울하고 뭐 대구 몇 군데서 시작이 될 텐데 자율주행차가 저희가 돈을 내면은 정해진 목적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준은 기술 수준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구독 모델도 많습니다. 저희가 뭐 잡지 한 달에 얼마 하고 구독을 하듯이 차를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뭐 한 달에 얼마 주면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2018년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 연구개발 투자를 한번 제가 데이터를 다 긁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참고하시고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현대차가 유일하기 때문에 현대차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글로벌 완성차 1위 기업 중에 R&D 투자 1위가 폭스바겐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을 다시 계산을 했는데 현대차의 R&D 투자가 쟤네 15%밖에 안 돼요. 다임러 25%고요.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해도 폭스바겐은 28%, 다임러 42%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데이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현대 임원들한테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틀리진 않나 봐요. 뭐라 그러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랬고 R&D 집중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기술 과학이 정책 하시는 분들, 산업 정책 하시는 분들, 폭스바겐 5.8%, 다임러 5.4%, 토요타 3.5%, 포드 5.1%, BMW 7.2%, 뭐 GM 5.4%, 기아 근데 현대, 모비스, 현대차 2점대입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낮더라고요. 아무리 투자를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R&D도 그렇고 이제 중소기업 정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따지는 인덱스잖아요. 굉장히 심란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뭐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사실은 좀 돈이 풀려야 업계도 돈이 풀리거든요. 그 중소기업,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라든가 모빌리티 업계는 하이어라키가 굉장히 강합니다. OEM, 티어 1, 2, 3, 4 착착착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OEM하고, 그 다음에 이런 테크 자이언트들하고, 그 다음에 티어 1하고 스타트업들하고 어떻게 이제 코어가 되느냐, 경쟁을 하느냐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소기업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분석이라고 좀 빨리 만들어 봤는데요. 한국이 품질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모빌리티하고 약간 그 뭐 항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쪽에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어 봤는데 품질 높아요. 여러분 타시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이런 거는 국산은 없습니다. 다 중국 겁니다. 근데 그걸 들여왔을 때 문제가 생겨갖고 한국에서 다시 설계 아니면 제조를 정해가지고 중국에서 다시 만들어 온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건비 문제죠. 그 심천 아시죠? 우리 제조의 성지라고 한 중국 심천의 최저인건비가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최저인건비에. 그러니까 중국을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국내 현지는 높은 품질이 높고요. 이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스마트 시티라든가 아니면은 중기부라든가 제가 김현미 장관님 만났을 때 엄청 푸시를 좀 했던 게 왜 모빌리티를 국토부에서 다 하냐. 지금 중소기업들이 그 사실은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뭐 문제가 있는 현장이나 이런 데는 중기부 장관은 안 나타나고 왜 혼자 하시냐. 그리고 R&D 좀 만들어라. 국토부에서는 어차피 이제 인프라 쪽이니까 중기부에서 이걸 만들어라. 라고 이제 굉장히 푸시를 했는데,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 좀 이따 발표를 할 것 같더라고요. 하고 저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하고 뭐 스마트 시티나 모빌리티는 조금 이제 중기 쪽 R&D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베이스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약한 부분은 뭐냐면 시장 대응 민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대부분 뭐 스타트업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라든가 이런 완성차 큰 업체들에 묶여 있는 분들은 주는 거 만들기 바쁘거든요. 품질 스펙 맞추기에.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꿈을 못 꿔요. 저도 많은 기업 뭐 CEO도 만나고 다 해봤는데, 시장이 바뀌는 거는 요만큼씩은 아는데 우리가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원청 대응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꿈꾸느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은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고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인력 부족은 이건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모빌리티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가의 인건비가 필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테크니컬 레벨 같은 경우도 이제 인력이 부족을 해서 답이 안 나온다는 부분.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보면은 정말 힘들어하세요. 제일 큰 문제 사람 없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회라 그러면은 어쨌든 2바퀴, 4바퀴 자율주행의 정책은 우리나라가 모두 다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기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뭐 라스트 마일 물류라든가 슬라이드, 차 밑에, 밑바닥 플랫폼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뭐, 기업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하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기업을 접근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고, 업종 간 경계 붕괴, 뭐, 자동차 업계에서 그 슬라이드 내놓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업체에서 슬라이드 내놓고요. 그 다음에, 문구 만든 데서 전동 스쿠터 내놓고요. 굉장히 많은 업종 변환의 지금 시기고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위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산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투자가 거의 끊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옥석을 가리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국내에서 좀 글로벌 업체라는 회사들은 해외 투자합니다. 현대차 M&A라든가 이런 기술 투자의 99% 작년 해외로 다 갔어요. 1%만 한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해외 업체들이 많이 또 안 들어오는 이유이기도 한데 국내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작은 시장이라는 게 매력 포인트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서비스 업체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뭐 자전거 쉐어, 전동킥보드 쉐어 이게 뭐 굉장히 이제 기업들은 어렵게 하고 있지만 이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쩐의 전쟁의 지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갖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뭐 발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뭐 중소기업 정책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섹터가 있지만 그나마 모빌리티는 앞으로 좀 기회가 있는 분야라고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장은 한국 타겟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지원 정책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모빌리티, 완성차라든가 뭐 에어라든가 이쪽은 기업 실태조사로도 돼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두바퀴라든가 서비스 기업들은 실태조사도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쪽의 어떤 정책을 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이쪽을 들어가시면 아마 한국에서 거의 처음 들어가는 정책단이거든요. 저도 이제 뭐 정책하는 데 있다가 독립을 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고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고 이 업계를 어떻게 좀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그 변화의 시기에 기회의 시대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주시면 예,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죄송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